1778년 여름 창덕궁 대전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감돌았다. 정조 즉위 2년째 되는 해 조정의 공기는 아직도 젊은 왕의 결단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날 밤 궁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어린 소녀가 궁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홍씨, 나이 13살, 왕과의 첫날 밤을 맞는 날이었다. 소녀는 평민도, 귀족도 아닌 미묘한 경계에 서 있었다. 아버지 홍락추는 벼슬이 없었고 가문은 한때 번성했지만 세월과 함께 빛을 잃었다. 그러나 그 피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의 딸 정명공주와 이어져 있었고 그 덕분에 왕실의 피가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인물은 오라버니 홍구경이었다. 그는 세손 시절의 정조를 보필하며 총애를 받던 인물로 신중하고 총명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야심이 있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홍구경의 권세는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그는 병권까지 쥐게 되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왕은 그를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한 소녀의 운명을 궁궐로 이끌었다. 1718년 5월 정순왕후의 명으로 후궁 간택령이 내려졌다. 후사가 없는 정조에게는 후궁이 시급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간택은 전례가 달랐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모든 절차가 정비빈의 격식으로 치러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는 홍구경의 누이 13살의 홍씨였다. 조정은 술렁였다. 홍구경이 제 누이를 들여 권세를 더욱 굳히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정조는 그 선택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6월 왕은 그녀를 정일품으로 봉했다. 후궁이 아닌 빈, 그것도 으뜸을 뜻하는 원빈이었다. 그날 밤 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전한다. 어린 손끝은 떨렸고 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왕실의 후사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의 침묵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역사 속으로 들어섰다. 왕의 후궁이자 권력의 도구로 그리고 훗날 역사의 희생양으로 기억될 소녀. 원빈 홍씨. 그녀의 짧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여름밤에서 시작되었다. 홍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피보다 권력이었다. 그녀의 오라버니 홍구경은 조선 후기의 야망과 충성, 그리고 몰락을 동시에 품은 인물이었다. 1772년 홍구경은 26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나 초반에는 보직조차 받지 못한 무명의 선비였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714년 세손을 모시는 시강원 설서로 임명되면서부터였다. 그는 세손의 곁에서 학문을 보필하며 조심스럽게 신임을 쌓았다. 세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늘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았던 세손에게 홍구경은 신뢰할 수 있는 벗이자 방패였다. 1776년 3월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세손이 왕위에 올랐다. 정조 즉위, 왕이 된 순간 세상은 달라졌다. 새 왕은 개혁을 꿈꾸었고 그 개혁의 첫 조력자가 바로 홍구경이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승정원 동부승지, 이어서 도승지, 그리고 금위대장에까지 올랐다. 병권을 거머쥔 그의 소나귀에서 조정은 긴장했고 신하들은 눈치를 보았다. 정조는 그를 신뢰했다. 세손 시절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을 각오로 나섰던 그 충성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충성을 다르게 해석했다. 왕의 총애가 지나치다. 홍구경의 손이 국정을 쥐었다. 는 소문이 번졌다. 그때부터 조정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집안, 특히 어린 동생 홍씨는 그 권세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났다. 가문은 벼슬이 없었지만 오빠의 세도가 왕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이 열렸다. 1778년 정조의 후사를 위한 간택명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예감했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홍구경, 그리고 그의 어린 누이,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 역사는 때때로 아이러니하다. 한 여자의 궁중 입궐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한 남자의 권력 확장의 결과였다. 홍구경에게는 누이가 가문을 높이는 수단이었고 정조에게는 후사를 위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소녀에게 그것은 단지 명령이었다. 그녀가 궁에 들어간 그 순간 홍구경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 절정의 끝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력의 씨앗은 충성의 이름으로 심어졌으나 탐욕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었다. 1778년 봄, 궁궐 안팎은 묘한 기류로 술렁였다.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후사가 없었다. 왕비 효의 왕후 김씨는 병이 깊어 후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왕실 원로들은 대를 잇지 못할까 불안에 떨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순 왕후의 명이 내려졌다. 새로운 후궁을 간택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후궁 간택이 아니었다. 정조의 후계 구도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 행위였다. 그러나 이번 간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례적이었다. 후궁의 간택은 보통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모든 과정이 정비에 준하는 격식으로 치러졌다. 조정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왕의 후궁을 왕비처럼 뽑는다니 이는 전례가 아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선택된 이름이 발표되었다. 홍구경의 누이, 홍씨, 그녀의 나이, 불과 13살이었다. 그 순간 조정은 숨을 죽였다. 누이의 간택이 단순한 인연이 아닌 홍구경의 권력 강화라는 의심이 번개처럼 퍼졌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미 홍구경의 세도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778년 6월 궁에서는 왕과 후궁의 혼례에 해당하는 가례가 거행되었다. 그 의식은 놀랍게도 계비의 예에 따랐다. 왕비가 이미 살아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비내의 자리로 맞이한 것이다. 의복, 예장, 의식 모두가 전대미문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일품 원빈으로 봉해졌고 숙창궁이라는 궁호가 내려졌다. 조선 역사상 후궁이 무품에서 곧바로 정일품에 오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정은 술렁였고 백성들은 속삭였다. 왕의 총애인가? 아니면 홍구경의 야심인가? 그날 밤 창덕궁의 등불은 유난히 밝았다. 어린 원빈의 눈에는 그 빛이 아득했을 것이다. 궁녀들이 준비한 비단의 향기, 무거운 금실 자수의 무게,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정조는 그 두려움을 알아차렸을까? 아니면 정치의 무게가 감정을 눌러버렸을까? 역사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은 남아있다. 원빈은 어려서부터 병이 없었으나 궁에 든 뒤 잦은 종기를 앓았다. 그의 여름의 간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후사를 향한 조급함, 신하의 야망, 그리고 어린 한 여인의 운명을 얽어매는 정치의 시작이었다. 궁중의 문이 닫히자 세상은 소녀를 잊었다. 13살 원빈 홍씨. 이름은 화려했으나 삶은 고요했다. 숙창궁이라 불린 그녀의 거처는 정조의 거처인 강령전과 가까웠지만 그 거리는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공간이었다. 궁녀들은 그를 아가빈이라 불렀고 왕실의 예법에 따라 조심스레 섬겼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권세의 영광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두려움이었다. 정조는 새로운 빈을 후궁으로 맞이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직 어린 그를 바라보며 정조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떠올렸다고 한다.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죽음, 불안한 왕권, 그리고 끊임없는 권력의 눈초리. 그는 왕이었지만 인간이었고 한 어린 여인을 정치의 제물로 삼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 오자 원빈의 몸은 잦은 병에 시달렸다. 어제 인수건빈 행장에 따르면 그녀는 1778년 겨울부터 종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달이 바뀌어도 종기가 나지 않은 달이 없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10세의 몸은 왕실의 예법을 감당하기엔 너무 여렸고 궁중의 공기조차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정조는 더욱 침묵했다. 대신들은 왕실의 예를 지키라고 권했으나
그는 그녀를 편히 쉬게 하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궁중에는 또 다른 침묵이 자라났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후궁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비 효의왕후의 병세, 정순왕후의 냉정함, 그리고 홍구경의 야심, 모든 시선이 원빈의 방을 향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1779년 봄, 그녀는 거의 누운 채로 시간을 보냈다. 창덕궁 양심앞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봄볕이 들던 날, 어린 후궁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14궁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그날, 희정당에는 침묵이 흘렀다. 정조는 눈을 감고 아무 말이 없었다. 정순왕후와 효의왕후, 해경궁 홍씨까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왕은 명을 내려 말했다. 그녀의 죽음을 명나라 비빈의 예에 따라 예우하라. 그 한마디로 후궁의 장례는 세자급 의례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선의 궁중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품게 되었다. 소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권력의 시작이었다. 1719년 5월 7일 원빈 홍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창덕궁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곧 권력의 계산이 시작되었다. 정조는 명을 내려 명나라의 비빈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애도의 표시가 아니었다. 후궁의 장례를 세자급 예우로 치른다는 것은 조선 왕조의 예법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정조는 그녀에게 효의궁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묘를 임명원이라 하였다. 임명이란 밝음을 굽어본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곧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원이라는 호칭은 오직 세자나 세자를 낳은 후궁의 어머니에게만 허락된 예우였다. 원빈은 자식을 낳지 못한 채 14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원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은 속으로 불편해했으나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홍구경이 있었다. 그는 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독살이라 의심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홍구경은 효의왕후의 나인들을 잡아다 신문하며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는 누이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왕비의 측근들을 고문했고 궁중의 공기는 점점 얼어붙었다. 그러던 중 정조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원빈의 명복을 위해 종실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을 그녀의 양자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내렸다. 완풍군. 완은 전주 완산, 풍은 풍산홍씨의 풍자였다. 이는 곧 왕실과 홍씨 가문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후궁에게 양자를 드리는 것은 법도에도 예의에도 맞지 않았다.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정조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홍구경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었을까? 그날 이후 조정에는 불길한 균열이 생겼다. 홍구경은 완풍군을 자신의 조카라 부르며 세자 자리에 올리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제 홍구경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경쟁자가 되었다. 임명원은 겉으로는 슬픔의 이름이었으나 그 안에는 권력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소녀의 무덤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그 화려한 만큼 조선의 정치도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779년 여름 조정의 공기는 이미 뒤틀려 있었다. 누이 원빈의 죽음은 비극이었으나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비극보다 더 음산했다. 홍구경은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졌다. 그는 궁의 나인들을 불러 세우고 눈빛 하나에도 칼을 빼들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홍구경이 원빈의 죽음을 독살로 의심하여 왕비의 시녀들을 잡아다 고문하였다. 그는 효의왕후를 원빈의 죽음 배우로 여겼다. 누이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한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성의 범위를 벗어났고 조정은 서서히 공포에 휩싸였다. 정조는 처음엔 침묵했다. 그는 홍구경의 충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충성이 얼마나 깊은지 체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충성이 아닌 광기였다.
홍구경은 왕의 명을 넘어 병조를 통제하고 금이영의 군사까지 움직였다. 대신들은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조정은 그 앞에서 숨을 죽였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린다. 1707, 19년 9월 마침내 균열이 시작되었다. 대신 김종수가 상소를 올렸다. 홍구경이 왕명을 거역하고 후궁 간택을 막았습니다.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죄목은 단 하나였다. 그러나 상소의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다. 누이의 죽음을 정치의 발판으로 삼고 세자를 만들려 한 홍구경의 야심을 겨냥한 것이었다. 정조는 긴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다. 1780년 2월 홍구경을 강원도 횡성으로 유배시킨 것이다. 그가 한때 손에 쥐었던 병권도 세도가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배지로 떠나는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시대의 영웅이라 불렀지만 역사 앞에서는 탐욕의 화신으로 기록되었다. 1781년 4월 5일 홍구경은 강릉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이 34, 누이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조정에는 다시 상소가 빗발쳤다. 임명원의 원호는 예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홍구경이 사라지자 권력의 그늘에 눌려있던 말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던 남매의 이름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한다. 권력은 인간을 높이 올리지만 그만큼 깊이 떨어뜨린다. 홍구경의 몰락은 곧 조선 정치의 거울이었다. 홍구경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둔 뒤 조정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누이 원빈 홍씨의 무덤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에게 내려진 임명원이라는 원호는 왕비나 세자의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는 존호였다. 이제 권력의 후광이 사라지자 대신들은 그 부당함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다. 1781년 봄 첫 번째 상소가 올라왔다. 후궁이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원호를 받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정조는 그 상소를 묵살했다. 그에게 원빈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병들어 세상을 떠난 여인, 그리고 홍구경의 야망 속에서도 한때 마음을 쏟았던 존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1786년 1월 22일 결국 정조는 결단을 내렸다. 임명원의 원호를 혁파하고 이름을 원빈묘로 고친다. 그 명령은 짧았으나 그 파장은 컸다. 7년 동안 유지되던 세자급 예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묘역은 축소되었다. 세자릉에 버금가던 성물과 향로, 제양 공간이 철거되었고 묘비도 새로 세워졌다. 임명원의 세 글자는 돌에서 지워지고 그 자리에 원빈묘가 새겨졌다. 조선 왕조의 법도는 되찾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정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았다. 그는 어제로 직접 인수권빈 행장을 썼다. 원빈은 어려서 병이 없었으나 겨울부터 종기를 앓고 통증이 극심하였다. 왕이 직접 후궁의 행장을 쓰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단지 의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애도였다. 하지만 조정은 냉정했다. 왕의 사사로운 정은 나라의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왕에게 향한 비판이었다. 정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원빈의 묘는 한적한 언덕 위에 남았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임명원이 아니었고 왕의 후궁이라는 칭호조차 희미해졌다. 세자급의 예우로 시작된 삶이 한 줄의 비문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완전히 잊지 않았다. 그녀의 짧은 생과 무덤의 이름이 바뀐 그 순간은 조선의 예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부딪힌 자리였다. 법이 감정을 이겼고 감정은 기록으로 남았다. 원빈 홍씨의 이름이 돌에서 지워진 뒤에도 진실은 여전히 궁중의 벽 사이를 떠돌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해경궁 홍씨는 동족의 소녀를 미워했을까? 한중록 속의 문장은 냉정했다. 홍구경은 세도를 탐하여 제 누이를 들여보냈고
효의왕후를 핍박하였다. 해경궁의 붓끝은 차가웠고 그 속에는 분노와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조의 기록은 달랐다. 왕이 직접 쓴 어제 인수건빈 행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원빈은 성품이 온화하고 말과 행동이 단정하였다. 해경궁께서 각별히 정의를 두었다. 한쪽은 냉혹한 비난, 한쪽은 따뜻한 추억. 이 상반된 기록 사이에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정치와 감정이 얽혀 있었다.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직접 겪은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정조의 즉위는 복수이자 속죄였다. 그러나 홍구경은 그 질서 속으로 파고든 외부인이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동족이었지만 해경궁에게 그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세손 시절부터 왕의 곁에 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누이가 후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해경궁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정조의 통치에 대한 반론이었다. 정조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변명 대신 남겨야 할 왕의 체면과 지키지 못한 한 소녀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조는 종종 원빈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다만 세상의 시기가 너무 빨랐을 뿐이다. 그의 눈빛은 멀리 허공을 향했다. 사도세자의 죽음,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원빈의 짧은 생, 그 모든 것이 한 인간의 가슴에 층층이 쌓여 있었다. 1780년대 후반, 조정은 안정되었지만 왕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정조는 매년 원빈의 제사를 잊지 않았다. 비록 그녀의 무덤 이름은 원빈묘로 낮아졌지만 제문은 왕의 손으로 쓰였다. 그는 그렇게 침묵으로 기억을 지켰다. 해경궁의 붓은 그를 비판했고 정조의 붓은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역사는 두 개의 기록을 남겼다. 하나는 권력의 언어로 쓰였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애정으로 쓰였다.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역사는 기록의 싸움이었고 침묵 또한 하나의 기록이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의 궁궐에도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다. 정조는 어느새 노련한 군주가 되었고 조정의 질서는 그의 손에서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원빈 홍씨. 그녀의 묘는 한때 임명원이라 불리며 세자릉의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세월에 묻혀 그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19세기의 문헌들은 짧게 기록한다. 원빈묘. 양주 장흥리에 있다가 안암동으로 옮겨졌다. 정조의 명에 따라 묘는 고려대학교가 자리한 오늘의 안암동으로 이전되었다. 그곳은 임명원이라 불리며 조선 후기 묘제의 정형을 갖춘 곳이었다. 무덤 앞에 석인과 석마, 재앙의 터, 병풍석, 모든 것이 후궁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세자릉에 가까운 위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여전히 마음속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후궁이 세자릉의 예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홍구경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야망은 누이의 무덤 위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정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1950년 6월 13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고려대학교가 부지를 확장하며 임명원의 자리를 매입했다. 그 무덤은 다시 한번 옮겨졌다. 이번엔 영광이 아닌 망각의 땅, 경기도 고향 서삼릉이었다. 서삼릉에는 왕의 후궁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원빈의 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외진 언덕에 자리했다. 그곳은 비공개 지역이었다. 대중은 접근할 수 없었고 안내문 하나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한때 세자릉급 예우를 받았던 그녀의 무덤은 이제 잡초에 덮인 작은 봉분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아기능이라 불렀다. 어린 비내능, 14살의 생을 마친 소녀를 기억하는 이름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 무덤 위를 스쳐간다. 왕의 사랑, 오라버니의 야망, 그리고 한 소녀의 외로운 운명이 모두 그 바람 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책 속 한 줄로만 남았지만 그 무덤은 지금도 조용히 묻는다. 권력이여,
너는 인간의 목숨보다 무거운가? 1786년 정조는 원빈 홍씨의 원호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짧은 명을 내렸을 뿐이지만 그 명령은 왕으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다. 임명원의 원호를 거두고 원빈묘로 하라. 그 한 문장은 권력의 균형을 회복시켰지만 동시에 정조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누구보다 예법을 중시한 군주였다. 사도세자의 비극 이후 그는 왕실의 질서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걸었다. 그러나 원빈의 경우만큼은 법도와 감정이 충돌했다. 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홍구경의 야망을 단칼에 잘라야 했던 군주로서 서로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정조는 원빈의 무덤을 강등시키는 대신 직접 행장을 썼다. 그 행장은 간결했지만 한 줄 한 줄에 왕의 애정이 스며 있었다. 어려서 병이 없었으나 겨울부터 종기를 앓고 증세가 심해졌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참회의 고백이었다. 그녀가 권력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정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이었는가? 그 대답은 끝내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이후 정조는 다시는 후궁의 간택에 관여하지 않았다. 왕비 효의왕후의 병은 깊어졌고 왕은 후사를 얻기 위해 고심했다. 그렇게 맞이한 인연이 의빈성씨, 훗날 문효세자의 어머니였다. 정조는 그녀에게서 잠시나마 따뜻한 인간적 위로를 얻었으나 운명은 또다시 비극을 반복했다. 세자는 5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고 의빈 또한 그 뒤를 따랐다. 그날 정조는 말했다. 하늘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가? 나는 어찌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가? 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한 나라의 군주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허무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원빈의 기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영원한 교훈이었다. 정조의 마지막 선택은 법의 승리였으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히 한 인간의 울음이 스며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정조의 치세가 끝나고 새로운 왕들이 조선을 이끌었지만 원빈 홍씨의 이름은 여전히 논쟁 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왕의 연민이었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죄책이었다. 한중로에서 해경궁 홍씨는 차갑게 썼다. 홍구경이 세도를 탐내어 제 누이를 들여보냈다. 그 문장은 단호했다. 감정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에게 원빈은 조선의 법도와 도덕을 어지럽힌 인물이었고 홍구경은 가문의 수치를 끌어들인 배신자였다. 그러나 정조의 어제 인수권빈 행장은 전혀 달랐다. 원빈은 성품이 순하고 예를 아는 자였다. 그녀는 병에 시달리며도 늘 궁중의 예를 지켰다. 그것은 왕의 기록이었고 한 인간의 애도이기도 했다. 같은 시대, 같은 인물을 두고 두 기록은 정반대의 풍경을 남겼다. 무엇이 진실일까? 역사는 결코 하나의 얼굴만을 갖지 않는다. 정조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권력의 피해자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행장을 써서 이름을 기록했고 그녀를 인간으로서 기억하고자 했다. 반면 해경궁은 자신의 생애를 정당화해야 했다. 사도세자의 비극, 정조의 즉위, 그리고 홍구경의 등장은 모두 그녀의 삶을 흔든 폭풍이었다. 그녀에게 원빈은 그 폭풍의 잔재였고 그 기록은 역사 앞에서의 자기 방어였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두 기록을 두고 수많은 논쟁을 벌였다. 정조의 기록은 사랑의 변명이다. 해경궁의 기록은 정치의 언어다. 어느 쪽이든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그 둘 사이의 틈, 왕의 연민과 어머니의 분노가 교차하는 그 어둠 속에 있었다. 서삼릉의 언덕 아래 묻힌 원빈의 묘비에는 오직 세 글자原법무만이 남았다. 그 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들이 속삭인다. 누가 옳았는가? 누구의 기록이 진실인가?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승자는 없었다. 남은 것은 두 개의 기록, 그리고 하나의 침묵한 진실뿐이었다.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의 언덕 위, 조용한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곳이 바로 서삼릉, 그리고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는 한때 조선의 권력 한가운데 있었던 소녀의 무덤, 원빈묘가 있다. 지금 그 무덤은 비공개 지역에 자리한다. 왕의 후궁이었으나 세자릉급의 예우를 받았던 여인. 이제는 찾는 이조차 드물고 묘비의 글자마저 이끼에 덮여 흐릿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오히려 역사의 숨결이 남아있다. 한때는 임명원이라 불리며 왕의 사랑과 권력의 야망이 교차하던 자리였으나 세월은 모든 이름을 지우고 단 하나의 흔적만 남겼다. 13살의 후궁, 1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그녀의 짧은 생은 조선의 권력 구조와 예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그림자였다. 정조는 그녀를 애도했고 해경궁은 그녀를 냉정히 기록했다. 홍구경은 그녀를 이용했고 조정은 그녀를 논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남기지 못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역사가 그녀에게 남긴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그럼에도 바람은 여전히 그 언덕을 맴돈다. 봄이면 들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낙엽이 묘비를 덮는다. 사람의 발길은 끊겼지만 자연만은 잊지 않고 그 자리를 감싸고 있다. 마치 하늘이 조용히 위로하듯. 그녀의 삶은 짧았으나 그 비극은 시대의 거울이 되었다. 권력은 인간을 높이지만 동시에 삼켜버린다. 원빈 홍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준다. 화려한 비단 뒤에 숨겨진 고통, 기록되지 못한 눈물, 그리고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사라진 이름들. 역사는 늘 승자의 것이지만 가끔은 패자의 무덤이 더 많은 말을 건넨다. 서삼릉의 바람이 오늘도 속삭인다. 나는 원빈 홍 씨 14살의 후궁이었다.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역사는 잊을 수 있으나 바람은 잊지 않는다.